안녕하세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주간기간 모집 사업 설명을 하게 될 창업진흥원 조영수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맡고 있는 제도전창업실 강성훈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주간기간 사업 신청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저희 사업 공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고상에 궁금증이 없도록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고를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주간기간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정 모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반형 주간기관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형과 교육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트랙을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뽑는다는 게 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개 권역별로 1개 기관을 뽑을 예정이고, 교육형은 전국 경쟁을 통해서 3개 기관을 선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반형과 교육형으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제 한 기관이 두 군데를 다 신청하실 수 없고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 개 분야만 이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3년간 중기 프로젝트로 이번에 선정이 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3년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이번에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주간기관 뽑을 때는 대응자금이 대부분 의무조항으로 들어 있었는데, 대응자금 의무조항을 없애서 주간기관에 관심이 있는 민간 생태계에 계시는 기관들이 조금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는 항상 이제 전용 공간 의무사항으로 많이 조건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현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전용 공간이 아니라 운용 공간이 100제곱평방미터 이상 보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면 되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기관 선정의 주요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주간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전의 날 작년에 11월 달에도 했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주간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주간기관이 어떤 점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일단은 창업기업이나 저희 또 이제 제도전 창업을 하시는 기업분들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그 주문하신 부분은 이제 판로였었어요. 이제 판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제품 개발 완료 후에 이제 내가 이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판로 개척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자금, 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처음 창업하시는 창업기업들하고 또 다시 재도전하시는 창업기업분들에서 조금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뽑는 주간기관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쓸 수 있게 좀 요구를 드렸는데요. 일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기술 선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패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내가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 기술성 분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간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주간기관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자금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그 교육형 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자금 운영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 실패 사례를 갖다가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 내용을 좀 넣어드렸고요. 또 이제 정보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창업을 해서 봤더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제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형 주간기관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이번에 뽑게 될 이제 그 주간기관을 통해서 3년간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제도전 창업을 좀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기관이 이 3년 동안 운영을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그런 기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창업진흥원의 이제 비전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재창업 기업을 저희가 어찌됐든 발굴을 해서 성장을 하고 촉진시켜서 이제 스타벤처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선정된 주관기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 주관기관 분들이 좀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취지 차원에서 3년 동안 이제 중장기적으로 3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저희가 3년간 그 기간을 일단 보장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좋은 주관기관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시라고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진흥원과 선정된 주관기관들, 그 다음에 민간에 있는 생태계에 계시는 여러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도전하는 창업기업들 육성할 수 있게끔 협업을 많이 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주관기관이 특수한 전략을 갖고 어떤 전략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형 주관기관과 일반형 주관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의 차이점, 성과 목표의 차이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형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도전하는 창업기업들이 어찌됐든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재창업자를 갖다가 발굴하고 육성을 하는 게 일반형 교육기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형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도전을 하시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정보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제 실패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보 인적 교류나, 그 다음에 재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인 인식 개선, 그 다음에 재도전하는 실제 기업분들이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성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에 이제 공고가 나가고 나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쭤보신 사항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목적 부분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사업화 자금, 교육 멘토리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선정 규모 및 예산 부분에서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6개 내외를 선정을 할 계획이 있고, 기관당 1.7억 원 내외 저희가 지원 예산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주관 기관별로 연평균 재창업자를 33명 지원을 하신다라고 보고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번역 구분 없이 3개를 선정을 할 건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기관당 차등 없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4억 원 내외를 갖다 지급을 하고, 2년차, 3년차 때는 이제 성과 평가를 저희가 매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등 지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90명 이상 이제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최소 4개 이상 운영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형 주관기관과 교육형 주관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업자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 있는데요. 최대 6천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중반대 정도 해서 이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주관기관 분들은 집 워크숍을 통해서 지침이나 기준 등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원 기간입니다. 이제 올해 선정이 되시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공고문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2+1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의를 좀 주셔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년 동안은 이제 보장을 해드릴 건데, 모든 정부 사업, 지원 사업이 이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평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저희도 매년 평가를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저희가 S, A, B, C 이렇게 4등급으로 해서 1년 운영을 하신 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2년 연속 받게 되시면은 이제 저희가 2년 이후에 플러스 1년의 기회를 지금 드리지 않을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3년을 보장을 해드릴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김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선정되신 기관은 이제 성과 평가를 할 때 6개 일반형 기관과 3개 교육형 기관이 서로 저희가 그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하는 제창업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자라는 게 저희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처음에 강조를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대 평가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관 기관 중에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한 그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대비 계획을 갖다 다 달성을 하시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좋은 등급을 다 모든 기관이 열심히 다 잘하시면 다 S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 대비 다 열심히 하시면은 크게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성과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협약이 종료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상에서 3년으로 일단은 그 공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짜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3년간 보장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부분입니다.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재창업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계신 법인이면 어떤 민간 주체도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이제 B등급 이상, 그러니까 이게 B에는 이제 B0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등급 이상인 신용평가 등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용평가 자체가 세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채든 그 다음에 뭐 채권이든 어떤 평가든 간에 앞에 B가 들어가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요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제곱평방미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공간이 아니고 운영 공간이란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전화를 좀 많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이제 운영하는 목적이 있으신데 저희 사업만을 위해서 별도로 100제곱평방미터 이상 공간을 갖다가 쓰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재창업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에 적어 주실 때도 운용 100제곱평방미터의 운용 공간을 하실 때 사무 공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같이 이렇게 쓰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특별히 이번 사업을 통해서 뽑은 기업들을 위해서 만약에 제공을 해주실 거다 그러면 이건 전용 공간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다 합쳐서 100제곱평방미터 이상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3년간 운영을 하고 제도전 생태계에 특성화된 이제 기관을 갖다가 3년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역량이 갖춰진 기관이 좀 계속해서 생겼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다 보니까 전담 인력 1명 이상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은 기존에 계신 인력이 전담 인력으로 해서 전담 인력은 100% 저희 이 제도전 패키지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은 인건비도 저희가 정부지원금에서 100%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대응 자금은 저희가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대응 자금을 갖다 하겠다. 그러면 이제 현금만 저희가 인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대는 이제 뭐 가점이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특별히 그 대응 자금을 투입했다고 가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 대응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 계획서 내용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응 자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점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 별도로 뭐 따로 점수가 또 이렇게 있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반형 주관기관에서 특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운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업자 지원 공간이라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전담 인력에 근무하고 있는 공간도 운영 공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창업 기업들을 위한 공간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운영 인력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 공간은 100제곱평방미터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뭐 회의장,
그 다음에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이런 교육장 이런 것들은 운영 공간에 포함되고 그리고 또 전담 인력에서 대표자나 총괄 책임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담 인력은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자고 총괄 책임자는 그러니까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분이 총괄 책임자도 같이 겸해서 하는 기관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담 인력에게는 저희가 인건비를 100% 지급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대표자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보상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 저희가 인건비는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수당을 통해서 이제 책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을 얼마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인건비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1.7억 원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60%까지는 인건비를 쓰실 수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와 그다음에 겸직 인력들, 그다음에 대표자분이나 아니면은 대표자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인력에 포함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분도 수당을 넣으실 수 있고 총괄 책임자분도 수당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결격 사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제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질의 주신 게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두 분 다 해당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 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 당회원도 교육부의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도 제한이 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학협력단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 법인일 경우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인격이 같다고 하면은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원 내용 부분입니다. 일반형 기관은 이제 1.7억 원 내외, 교육형 기관은 1.4억 원 내외가 이제 지원이 될 거고, 재창업자 지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주관 기관이 선정이 되시고, 이제 창업자가 이제 다 선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주관 기관별로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평균 33명의 재창업자를 육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권역별로도 이제 신청률이나 이제 수요에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재창업자 육성하실 수 있는 그런 숫자 외에 저희가 약간의 좀 차등은 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기관 역할 부분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관기관에 선정이 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재창업자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정부지원금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 최종점검, 그 다음에 재창업자분들의 통계나 이런 사후관리 부분까지 그게 좀 기본적으로 이제 해주셔야 되고 재창업 기업을 갖다가 이제 선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관리해 주시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해서 이제 예시로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일반형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자를 갖다 발굴해서 육성시켜서 성장시키는 게 주요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창업자들이 이제 어렵다고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풀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시를 드렸고 제안을 해주시는 그 기관에서 재창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네모 안에 있는 그 내용들 말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재창업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 특별히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두세 가지 정도 정해가지고 좀 집중 육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런 내용에 맞게 그 특화 프로그램을 내용을 갖다 녹여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형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플러스 자율적인 특화 프로그램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어떤 방향에서 그 주관기관의 특화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특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하냐가 일반형 주관기관의 주요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발굴한 제창업자분들이 성공을 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주간기간이 제창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성공을 하실 수 있게끔 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평가위원들이 보셨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은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기관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형 주간기간은 어찌됐든 간에 육성한 그 제창업자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얼마만큼 생존해 계시고 성장을 했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주 성과 평가 지표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주간기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저 안에 있는 거, 그 표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무조건 저기 있는 것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창업 기업들이 팔로우하고 마케팅을 굉장히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걸 기본적으로 해주시는데, 그 외에 꼭 이런 거는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차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진 게 교육형 주간기간이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교육형 주간기관 역할도 좀 상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자금, 정보, 이 세 가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좀 메꿔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교육형 주간기관의 이제 가장 큰 롤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캠프 형태로 편하게 모여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자금 운영하는데 도움도 됐었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이제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례 교육 같은 것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거 다 포함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 부분은 이제 그 새로운 그 시장이나 기술 변화 이슈,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은데 몰라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교육형 주관기관으로서 우리는 특정 분야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히 이런 건 하겠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차별성을 가지고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창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심리치유부터 전문가 교육까지 특정한 그 교육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꼭 하나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창업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로 해서 이번에 3개를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 그 힐링 캠프나 사례 교육이나 이런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들이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안 하고 저기 가서 경험을 하는 게 훨씬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주셔야지만 참여율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수와 그 다음에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만족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를 주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청 방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1월 28일 금요일 5시까지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5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꼭 좀 보시면서 좀 2, 3일 전에 좀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마감 시간에 이렇게 몰리다 보면은 접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일은 올려주시는 파일 전체 합쳐서 300MB 안에서 올리실 수 있으니까는 파일 저장하실 때도 용량을 한번 봐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신청 접수를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회원가입 같은 거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서류 부분에서는 질의 주신 내용이 이제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를 이제 또 문의를 좀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형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이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을 지정을 해서 모든 창업 지원 사업이 이제 하고 있는데, 대형 자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기관, 이제 선정되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자금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 자금도 분할로 납부 가능한가요? 이런 질의 주셨는데 정부 자금도 저희가 2회에 나눠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제시해 주신 대형 자금은 2회에 나눠서 약속하신 금액을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 자금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하겠다라고 하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대형 자금이 가점은 아니지만 대형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인력이든 이런 내용들이 다 풍성해져서 그게 다 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신 다음에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대형 자금은 이만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게 평가에 이제 그러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좀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심하면은 이제 협약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선정평가 1년 운영하시고 나서 2년차 때 이제 뭐 운영을 못 하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자금은 저희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대형 자금을 없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약속하실 수 있는 대형 자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대형 자금 해주셨다가 약속을 못 지키시면은 오히려 이제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정 기준하고 절차 부분입니다. 일반형하고 교육형 공통적으로 이제 사업 이해도 부분 30% 공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형과 교육형 그 운영 목표에 따라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전략과 사업 관리 40% 30%에서 볼 예정이고 교육형 같은 경우에 교육 내용이 우수성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형 그 비고란에 보시면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고 참여 협력 기간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형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이 주 메인으로 해서 신청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 기관이 우리 합동으로 해가지고 두 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시고 한 개 기관이 메인으로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제청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기업, 이 기관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참여기관, 협력기관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또 여기서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참여협력기관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형 교육기관에 1.7억 원의 예산을 드리면 저희는 참여기관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이 기관에다가 돈을 갖다가 넘겨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관리는 신청을 하신 기관에서 다 집행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도 좀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불가라는 건 교육형 주관기관도 동일한 거죠? 네, 그거는 다 이제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교육기관이 이제 각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컨소시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이나 협력기관 같은 경우에도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70%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30%는 또 이 기관에 외주를 줘서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는 하시지 말라.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 비고란에 이제 적어드렸 거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절차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접수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요건 검토 거쳐서 서면 평가를 통해서 2배수 내외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위원과 저희 창업진흥원 직원이 같이 가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해 주신 그 여러 가지 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해왔던 실적이라든지 숫자로 표현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상에서 작성해 주신 거하고 현장에 갔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서 내고 났는데 이거 깜빡해가지고 못 넣었는데 현장에 가서 이거 인정해 주세요, 더 해주세요. 저희가 일단은 모든 평가는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다음에 아니면 대면 평가에서 더 어필은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거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누락이 되지 않게 꼭 좀 그 내용을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읽어보시면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사항 같고요. 중간에 이제 좀 질의가 있는 부분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대면 평가하게 되면은 신청자가 직접 참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신청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상에 보면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발표는 총괄 책임자가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이 의미로 적어드린 거니까 발표는 총괄 책임자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또 이제 저희 그 질의응답 또 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 정도는 응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질의가 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별도로 이제 그 K-스타트업 통해서 그 답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될 부분이, 신청하실 때 아까 이제 파일은 이제 그 300메가까지 이제 그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한글을 많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MS 워드나 그다음에 PPTX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드린 사업계획서 양식의 목차나 내용 이런 것들만 바꾸지 않으시면은 그 워드 프로세스는 꼭 굳이 한글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작성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강성수 차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 주시면.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실장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가 보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총 300메가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이 점 착오 없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공고사항에서 설명을 먼저 주시긴 했는데, 대응자금에 대해서 조금 작성하실 때 조금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응자금은 현물은 안 됩니다. 저희는 현금만 가능하고, 가능한 현금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소재지를 작성을 하실 때 사무실과 실제로 재창업 지원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 차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리면서 또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러면 대응자금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게 저희가 3개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3년 대응자금을 이제 다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1년차?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22년도 사업계획서입니다. 22년도만 명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 내용은 3개년 계획을 다 쓰게 되어 있으신데, 우리는 3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명쾌해서 우리는 쓸 수 있다 하시면은 3년 다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기서 대응자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일단 내년이나 내후년보다는 일단 올해 대응자금은 얼마를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2년차, 3년차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 계획이 있으신 데들은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도 무방은 하나, 언제 채용하겠다는 채용 계획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제가 운영 인력 부분 말씀드리면서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참여 인력은 전담 인력과 겸직 인력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100%, 제도전 성공 패키지 업무만 하시는 분들을 전담 인력이라고 하고 있고, 겸직 인력은 제도전 성공 패키지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 참여율이 100% 미만인 경우를 모두 겸직 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겸직 인력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의 뭐 최소 기준이나 그다음에 창업 지원 경력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참여율의 최소 기준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냥 100% 미만인 경우에 모두 겸직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율에 따라 저희가 겸직 인력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경력은 저희가 그 기존의 창업 지원 업무를 1년 이상 한 것을 저희가 전담 인력의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겸직 인력에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100% 지급을 하는데, 그럼 겸직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겸직 인력에 대해서는 그 참여율의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하고 겸직 인력은 최대 3명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겸직 인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근데 참여율이 30%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편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일용 임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에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인건비로만 지급이 가능하시고요.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운용비로도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장비 부분인데요. 이제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소모품이나 뭐 재료나 이런 것들도 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부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용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상 지원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것들은 자부담, 그러니까 개인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창업 지원 실적 부분인데 이 부분 실적 증빙을 저희가 이제 신청 접수할 때 300메가 안에서 이제 올릴 수 있게 사업계획서에 이제 첨부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이 증빙도 사업계획서 낼 때 이제 반드시 이렇게 딱 해서 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실적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제출된 실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갔을 때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상에 이제 실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에 내용을 넣어 주셨는데 이제 뒤에 실적 자료를 갖다가 넣었는데 이거 깜빡하고 이거 못 넣었다.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서류평가 통과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갔었을 때 증빙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인정을 해드린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 운영 목표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가 조금 쓰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3개년에 대한 그 내용과 성과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적어 주셔야 돼서 그 고민을 이제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 주시는 게 1차년도 목표에서 이제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경쟁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적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예시를 들어 드렸는데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관기간 이제 지금 이제 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관기간 이제 모집 공고랑 좀 내용이 좀 겹치게 돼서 이게 모집하는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차년도 경쟁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경쟁률이 높다고 유리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관기간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에 대해서는 그 뭐 차등을 두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1차년도에는 주관기관과 재청업자 모집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이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과 부분에서 좀 질문이 또 있으신데 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몇 개 이상 운영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할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10개가 있는 프로그램보다 1개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부분에서 이제 평가받을 때 그러면은 성과 측정 기간은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항상 이 부분이 조금 성과 측정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를테면은 기업의 고용이라든지 매출, 뭐 수출 이런 성과들이 나올 때 이를테면 22년도에 지원한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냐 매출 이런 걸 산정을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산하는데 저희는
재창업자 지원 협약을 시작한 날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협약 기간 중 발생한 매출 실적, 그 다음에 신규 고용 실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과거 실적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들을 지원한 기간 내에 실적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비 세부 내역표에 보면 직접비하고 이제 간접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비율이 좀 제한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주관기관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편성할 권한을 최대한 주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의 경우에 저희 사업비에서 60% 이내,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5% 이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대응자금 경우는 아예 그 제한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정부 지원금에서는 인건비는 60%까지 편성하실 수 있고 업무 추진비는 5%까지. 이 부분 말고는 이제 다른 비용에서는 제한이 없고 대응자금도 어떻게 쓰시든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부처들이 이제 주관기관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제 사업 비목을 갖다가 저희가 참고 자료를 붙여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교육비 부분에 맨 윗칸에 이제 일반 수용비 부분에 전문가 활용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속기관 전문가에게도 비용이 지급이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희가 전담이나 겸직 인력과 같이 저희가 사업 계획서상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그 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참여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강사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단 월 2회 이하로 저희가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으로 나간 비용 총액이 전체 예산 강사 수당의 50%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가 60%까지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럼 그 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금도 지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60%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성과급, 상여금, 예산 편성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이 부분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수정사업계획서 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질의사항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들은 계속해서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등록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창업진흥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온라인 설명의 영상은 저희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신 분들은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